남전해안 학교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쯤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장돌이 되살아났던 강원 인제 산불 현장에서 죽을 진화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5분쯤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하남리 지역은 지난 주말 대형 산불이 났던 곳으로 경화군 일출과 함께 헬기 6대를 투입해 오전 9시쯤 죽을 진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이거 잡지 말고. 네, 강원 인제와 대구 산불이 재발화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은 건조하지만 내일은 단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장돌이 다시 살아나서도 걱정이 되는데 오늘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 더 위험할 수도 있다고요? 네, 기온이 오르면 비표면이 갈궈지면서 공기가 위로 올라가는 상승 기류가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불씨가 높이 솟을 수 있고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 주변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서울은 26도, 대구 등 일부 지역은 27도로 추여름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해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 서해안과 강원 산간에는 오늘도 순간 풍속이 초속 10에서 2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3시 기준 산불 위험지수가 제주도와 일부 해안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이 1등으로 예측되는데요. 오늘까지는 산불에 특히 약한 남고북쪽 기압 배치가 이어지는 만큼 전국적으로 산불 예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더 맛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확실한 상황에서 내일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한 소식인데요. 강수량은 얼마나? 왜 탄수화물이죠? 네, 내륙에는 오늘 성분이 많이 50mm, 제주 산간에는 6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저기압이 북한을 지나면서 지난 내일 새벽에 중서부터 내리기 시작해 오전에서 오후 사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와 함께 바람도 다소 강해질 걸로 보이는데요. 기상청은 내일 전국 곳곳에서 순간적으로 시속 15에서 20k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가 내리는 동안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로 건조특보는 대부분 해제되겠지만 동해안과 영남 일부 지역은 비가 5mm 안팎에 그칠 걸로 보여 특보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일 내리는 비가 산불 걱정은 잠시 덜어지겠지만 어린이날 연휴에 다시 한 차례 고비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에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검찰이 오늘 아침부터 윤 전 대통령의 서초동 사저 아프로비스타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은 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건진법사 관련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 이 시점일까요? 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그 경찰과 검찰이 그 정권도 바뀌기 전에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피해 공준이 사냥개처럼 지금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것도 서울 고검에서 다시 이제 수사 재개를 했고 지금 아크로비스타 이 관련 경우도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라도 성향이 없죠. 많이 잘못이 있으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지금 이제 그 혐의점이 있고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재명 후보의 집에 대해서 가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 건진법사가 뭐 통일교 어떤 간부의 어떤 뭐 이런 어떤 단지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아마 압수수색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정도를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어떤 대상이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벌써 바뀐 것을 상정하고 가정하고 경찰, 검찰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일교의 전직 간부가 김 여사에게 선물을 해달라면서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건진법사에게 건넸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목걸이가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뭐 밝혀진 건 없는 거죠? 네,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과연 그 분실됐겠냐 사실 실제로 전달하고 난 다음에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는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확인 차원이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또 지금 대통령 부부가 관저를 나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는 거의 기대할 수 있을 수준은 아닌가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지체된 사건이다라는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민사소송법상 이렇게 말하자면 보안구역이라든지 비밀이 지켜질 지역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그때 수사하고 싶었으나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내비치는 그런 현장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전직 대통령 사저도 경호구역 아닌가요? 근데 조금 관저와는 차이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관저는 큰 차이가 있죠. 관저는 현직 대통령의 관저는 뭐 단순한 어떤 가옥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어야 될 군사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수수색 영장도 관저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저와 사저는 명백히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저에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건진법사가 준 어떤 그런 반제가 있는지 확인차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다? 얘는 이게 미국식으로 전직 대통령의 어떤 예우 차원을 그래 기가 떠나서라도 이게 실효성과 그리고 오히려. 인격 어떤 보호적 측면에서 이게 맞는 이거는 건지 더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검찰총장 좋거든. 출신 윤 전 대통령의 밥에다가 사저를 친정으로 스테이크에다가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고 아스파라거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관련 커머니 소식이 뭐. 들어오는 대로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대법원에서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일 하겠다고 밝혔는데 조금 전에 TV 생중계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의 반응 듣고 오시죠. 머리가 작아서 그때는 어딨지요? 만약에 그 유죄라면은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대선 개입한다라고 해서 사법부로서는 굉장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극적인 사태를 일부러 구속이면.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거라고 구속돼 말해 지금 또 문제다 그런데 정치는.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시민들 것은 혼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일선의 판사님들이 한 4,000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일선에 뭐 어느 지역에서 재판을 받든 어떤 사안을 받든지 너무 들쭉날쭉 돼버리면 재판이 복불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그냥 굳이 얘기 안 해도 판례를 따라가면서 모든 재판관들이 이렇게 법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기존에 지금 2심에서 무죄 판결에 따르면 이게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저도 뭐가 유죄고 뭐가 무죄인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유죄라고 보는 것이죠. 네,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가를 재판의 선고를 내일 하겠다. 이 속보가 어제 오후 5시쯤에 전해졌고요. 이재명 후보는 당시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나오면서 법대로 하겠죠. 이런 말을 남겼는데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뭐 수사에는 던져진 상태에서 이렇게 본인이 대상자 앵커는 진짜 하기는 좀 2년 어렵다고 같은 보이고요. 또 그렇게 좀 초연한 듯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내일 날짜로 잡은 것에 대해서 다들 양당이 아전인수계 개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관 12명 그 의견들을 무슨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일일이 다 미리 물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특검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미리 속단해서 이건 무죄다 혹은 파기환송이다. 파기환송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죄 추정인 것이고 따라서 파기환송, 파기자판의 가능성이나 그런 부분들은 적다고 봤을 때 파기환송이 됐을 때 문제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출마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출마했다라고 하면 대통령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에 있어서 헌법 84조에 대한 부분도 빨리 어떤 형태로 해소가 돼야만 지금 파기환송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때에 말하자면 혼란을 키우는 것들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5월 1일에 선고가 되고 맛있는 고기 만약에 아니야? 유죄 취지의 파기
파기 환송이 돼서 2심 법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또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가 남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뭐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열려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꼭 그게 뭐 6월 3일 이전에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만에 하나라도 대선 이후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의 혼란은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예, 조인혜 대법원장이 육상상 멈추를 강조했고 그 원칙대로 하더라도 6월 26일까지만 선고하면 되는 건데 5월 1일이라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왜 그랬다고 보세요? 예, 일단 저는 유죄에 있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날짜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무죄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뭐 이렇게 그 신속하게 할 필요가 없겠죠. 뭐 이재명 후보에게 어떻게 보면 뭐 건강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 사법의 적세를 치우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에서도 조희대 원장을 비롯해 대법관들이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또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다뤄보자 뭐 이렇게 판단한 것이 같고 특히 5월 1일로 한 것은 만약에 그 파기 자판으로 됐을 때 5월 10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조차도 못 내는 그런 어떤 사항들이 5월 10일 이전에 이후에 선고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날 예를 들면 파기 환송이 되든 파기 재판이 되더라도 최소한의 민주당의 후보 선출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마련하자. 저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법원에서 이미 이 사항과 동진의 압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유죄 확정 판결을 했습니다. 뭐죠? 즉 김인섭이라는 허가방 아시아 디볼프의 로비스트가 대법원에서 작년 11월 달에 징역 5년형으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이 사건은 지금 대법원에서 이 국토부 협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성남시가 부당한 혜택 이득을 줬다고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당시 최종적인 성남시의 정책권자인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 항소심과 같은 저는 그런 어떤 무죄 취지의 판단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무죄 판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보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글쎄 뭐 김인섭의 로비에 의해서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번 재판부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당시 시장이 그 국토부의 같은 그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음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이라고 하는 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것 김인섭 사건으로 결과로 인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다른 공간이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 내일 오후 3시입니다. 대선 판도에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에 집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소식은 또 차후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후보자 성명은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저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랑도 비슷한 면이 있으십니다. 선배님 말을 못 감추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노래가 아닌지 몇 년 됐잖아요. 시방 고기 먹어야지 맛있는 거. 국민의 민생을 돌보는 문제,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는 관세적인 문제, 서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김문수 후보님의 과거 전과 같은 걸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괜히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니라 필요성은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입당해서 경선을 하는 게 어떠냐. 마지막 두 명을 이렇게 끼워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다 먹었어? 네, 4명의 후보 가운데 김문수, 한동훈 두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결국 예상대로 간판 1명, 찬탄 1명이 뽑혔는데 어제 결과에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했지만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한동훈 후보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면에 대해서 조금 이제 고민됐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좀 한동훈 후보의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 대선이 이번 이제 3번째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경험도 많으신데 지금 김문수 후보와 좀 지지층이 좀 겹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거기다가 홍준표 후보가 출마 선언하고 계속 지지를 보다가 한 지난 일주 전부터 조금 지지율이 좀 정체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라든지 당원들 상당수가 아직까지도 탄핵 인용된 이후에 아직까지도 상실감, 절망감, 멘붕에 빠져서 굉장히 좀 여러 조사라든지 정치 참여하는데 소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원 투표율이 지난 2021년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는 한 63%가 되는데 이번에 한 5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후보가 조직력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9억 4천이라는 선거 자금 마련하는 것도 이재명 후보보다 더 빨리 11시간 만에 마련됐고 그리고 방송에서 조금이라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완전히 그 반박 댓글이 오는 게 굉장히 조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조직력이 결국은 막판으로 갈수록 저는 좀 힘을 발휘를 해서 최종 본선에 한동훈 후보가 진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후보의 팬심을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찬탄 후보에 대한 당신의 마음이 좀 열렸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시간이 가면서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의 생각으로 당원들의 생각이 좀 옮겨가고 있다. 뭐 탄핵을 찬성했냐 반대했냐의 차원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뭐 홍준표 후보와 어떤 한동훈 후보는 두 번에 걸쳐서 매칭 토론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뭐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CBDC라든지 이런 용어의 문제라든지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부족함을 노정했기 때문에 시대 교체의 가능성, 세대 교체의 가능성의 부분에 대해서 당원들도 캐치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후보가 단순히 조직력, 지지층, 작업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정책 준비도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점차 당원들에게 조금 더 확산될 조짐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다만 제가 재미있게 보는 것은 김문수 후보가 됐을 때 결국 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시너지가 있겠냐. 오히려 당원이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한동훈과 한덕수를 붙여서 서로 다른 입장을 크게 해서 쟁론을 시켜서 큰 싸움으로 누가 되든 간에 그런 과정을 가는 것이 훨씬 더 이재명과의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무난하게 한덕수를 인바이트 하기 위해서 김문수를 선택할 것인지 그것만이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난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강점을 보여줬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오늘 또 토론회가 있잖아요.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의 맞 토론회가 오늘 저녁 10시에 있을 예정인데 오늘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세요? 김현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데스매치 3시간 했는데 한동훈 후보가 저는 많이 좀 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홍준표 후보도 굉장히 토론을 잘 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고 2017년도 대선 때는 거의 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당시의 후보에 대해서 그냥 맹폭을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짤로 많이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였죠. 특히 주로 이제 도덕적 문제라든지 배신했던 프레임을 가지고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먹히지 않았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3시간 동안 스탠딩으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가 좀 젊은 상태에서 좀 스탠딩 아주 무난하게 소화를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도 조금 육체적으로 조금 힘든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론에서 이제 한동훈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앞섰다, 포인트를 얻었다고 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약간씩 다른 면이 사실 이번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토론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어떤 기대 심리는 낮죠. 그렇지만 이 김문수의 가장 큰 장점은 솔직하고 담백하고 강직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장점인데 그런 어떤 점들이 한동훈 후보한테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점들이 결국은 이재명 후보를 이기는데 내가 솔직하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뭐 가난하고 뭐 하지만 이재명과 대척점이 있다.
하다. 뭐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즉 한동훈 후보가 있던 토론이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후보가 있던 토론으로 좀 비춰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점들을 또 김문수 후보가 많이 좀 어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오늘 저녁에 결승전 토론회를 벌이게 되는 건데 이게 결승전이 아닌 준결승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죠. 이 두 명의 후보들 최종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각각의 캠프에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시죠. 예, 한덕수 총리가 함께 가야 할 상대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 캠프에 합류한 분들이고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분들입니다. 자, 목표는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되는 게 목표지 한덕수 권한대행을 위한 불쏘시개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예. 김문수 후보가 우리 보수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면 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김문수 후보의 법적 지위가 보장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가 예. 국민의힘의 후보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저는 어떤 세력과도 후보가 되면 힘을 합치고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 경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종의 해당 행위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보수 중심에서 당원과 77년이잖아요. 당원과 국민을 선출한 후보가 곧 나옵니다. 그 후보 중심으로 논의해 나갈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 출신 인사들에게 가서 부탁한 요청 이런 보도까지 나오잖아요. 저희 당원들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행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동안 김덕수다, 을지문덕이다,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김문수 캠프에서도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면 뭔가 기류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대행과 입당해서 경쟁하자 이런 입장으로 선회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무소속으로 했을 때 당이 연대를 하면서도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그 후보하고 룰 세팅을 하고 바로 이틀 동안 지난번 노무현 정몽준 하듯이 그렇게 일주일 사이에 말하자면 5일부터 10일 사이에 그런 결론을 내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무소속으로 하고 무소속과 연대를 했는데 국민의힘 후보가 졌을 때의 그 패배감도 당원들의 패배감도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이 나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누가 해도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만 이기면 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끝까지 갔을 때는 당원들이 어떤 입장에서 하나의 후보를 정했는데 그 후보가 밖에 후보한테 준다라는 것도 일단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패배주의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의원이 얘기하듯이 실제로 우리가 이긴다고 해야지 마지막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후보 모두 한덕수 대행 출마할 거면 입당부터 해라 이런 입장이 된 건데요. 지금 한 보도에 의하면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세를 좀 굴린 후에 빅텐트를 어느 정도 구성해서 국민의힘과 합칠 것이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요. 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바람직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만약에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한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지층이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최민희 고문이라든지 다른 어떤 분들과의 좀 무소속 단일화가 먼저 필요하다. 그걸 통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좀 지지층을 좀 최대한 좀 넓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입당을 해서 저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빅텐트의 어떤 효과를 저는 극대화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이제 캠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이제 하신 것 같은데 그 김문수 후보는 처음부터 김정은만 아니면 다 이제 할 수 있다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삽과 싸움이 이제 있더라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런 어떤 단일하는데 어떤 경선 방식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뭐 심각하게 어떤 문제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예, 어떤 명세이든 한덕수 대행의 출마가 선수가 되어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오늘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오늘 윤석열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듯이 총리실을 압수수색해서 즉각적으로 그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대선 출마 준비를 위한 공약, 조직, 홍보 등과 관련한 어떤 사적 선거 준비 행위가 이루어졌는가를 즉각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로를 받는 자가 국가의 자원을 착복하고 유용하고 아니면 배신하고 국가 공무원들을 사적으로 동원한 국정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서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때가 되면 밝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어떤 사적 출마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해라. 총리실도 압수수색해라. 이런 주장인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바로 이렇게 그런 사항들, 그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면 될 것이라고. 때가 되면 밝히겠다. 예. 사실은 지금 뭐 여유 있는 대선 레이스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것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부분. 물론 뭐 전략적으로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 밝혀서 낭패를 보게 할 수는 있겠죠. 그게 믿을 만한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말 정부의 밝은 사람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아크로비스타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이 국면을 모르고 사실은 한덕수 그런 대응의 편에 서가지고 협조를 한다? 저는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있어서는 안 된 일이고요.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실제로 보면 뭐 경찰 소속에 있으면서 검찰에 있으면서 사표 내지 않고 출판기념회하고 승분도 이런 사람도 아무도 잡혀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에 있어도 사실은 저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뭐 이게 그 지금 한덕수 대행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권리도 그 법적인 규정도 애매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덕수 대행이 대행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국정원 출신으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김민석 의원이 한덕수 대행을 지금 굉장히 많이 돕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우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뭐 사실은 뭐 1등, 2등 공신이 예를 들면 뭐 추미애,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들과 했던 대립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좀 압박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대선 후보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저는 김민석 의원은 그런 어떤 역할을 지금 잘 차고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현재 국정원 출신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국정원 출신 그러니까 국정원 퇴직자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한덕수 그런 대행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어떤 그 대선 출마했을 때 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뭐 김민석 의원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좀 뭐 그거 어떻게 보면 조금 흠집을 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는 잘못하면 걸고 부스럼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민석 의원의 주장까지 짚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30년 정치 인생의 졸업식을 하겠다면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회의 백년 대결을 걸어가야 하는 자리죠. 홍준표 은퇴시켰다. 국가 경영 한번 해보시죠. 아이고 말이야. 또 잠깐 찍어 좀 봐요. 그러면 할 게 없습니까? 25년 동안 내 자신 관리하고 마누라 모셔서 91년 3월부터 난 술집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홍준표는요. 일도 잘하고 금도 없고 거기다가 말도 잘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간 여러분의 제가 요번에 한
당시 인생을 오늘로 한마디로 그거지. 정말 진짜 정치인인데 이제 저 비읍 시읍 같은 애들이 하고 있어. 자존심 화싸가지.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저희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막막. 네, 두 분 다 홍준표 후보와 정치 네. 여정을 좀 같이 하셨을 텐데 홍 후보가 그게 은퇴까지 결심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참 15대부터 시작해서 경남도지사 또 대구시장까지 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모래시계 검사로부터 검사로부터 이렇게 오면서 최종 그 이인안이 되지 못한 게 굉장히 마무리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드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지난번 그 출마 때보다 훨씬 역량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지 않았겠냐. 근데 그런 아쉬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본인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어제 보니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좀 탈당까지 뭐 염두에 둔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도 결국에는 용병이라고 본인이 표현한 한덕수 후보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또 지금 이제 한동훈 후보조차도 결국에는 준용병의 그런 두 분이 당의 간판이 된다는 것이 이 당은 왜 사람을 키우지 않는가. 그동안에 당을 지켜왔던 한나라당부터 본인에 대해서는 내팽개 치고 결국 계속 밖에서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 씁쓸함 그런 것들이 제 안에 묻어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예전부터 나는 당에 오래 헌신한 사람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 탈당계를 제출한다는 거는 이제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응원단도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글쎄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 지금 홍준표 후보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지만 아마 당에서 강력하게 지금 만류를 할 겁니다. 뭐 일단 직접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이제 손편지를 쓰면서 은퇴하지 마시고 아직까지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고 당의 다른 분들도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홍준표 후보의 그런 어떤 탈당이 물론 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많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번의 국회의원과 3번의 자치단체 그래도 이 사람은 또 대통령 도전 오세훈만 문제 있나? 이번 도전이 이제 마지막 도전이다. 뉴스에 오세훈만 나온다. 전체정령의 어떤 심정으로 유일하게 깔끔했어. 검사 때도야. 그 뭐야 예전에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였지? 최후의 다 잡았잖아. 들지 못한 것에 있어서 본인은 어느 정도 예상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좀 충격을 좀 다가왔을 것 같고 그래서 더 이상 뭐 정치계에서 유명한 역할을 짧게 이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일단 역할이 충분히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결국은 역할을 마다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 후보 조기 졸업을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선대 이야기 조금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라고 합니다. 거론되는 인물들 그래픽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픽 보여주시죠. 네, 위원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게 말이야. 그게 전 법무부 장관 노무현 뒤에 혓바닥을 맴매 법무부 장관 사실은 뭐 우리법 연구의 초기 발제자 김경수 후보 이번에 선전을 하셨고 또 대구 출신의 어떤 듬직한 김부겸 전 총리 그리고 강원도 출신입니다만 586의 마통적인 우성호 전 의원 그리고 이제 보수의 책사라고 알려져 있는 윤여준 장관 그리고 정영경 질병관리본부 지난번 코로나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야말로 이번 선대위는 광폭의 또 어떤 통합을 주창하고 중도 확장성을 노리는 그래서 범개파적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일정하게 잘못하면 박스권에 갇혀서 너무 강직하다, 너무 강하다 이런 또 비명과의 갈등, 또 호남의 약점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저와 같은 멤버들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필요가 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 사실은 이재명 본인에 대한 신뢰는 좀 약하지만 같이 가는 윤여준, 강건실, 박용진,
또 정진병 청장 같은 분들이 함께 한다면 그래도 좀 믿을만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기세를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런 구성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너급 선대로 구성했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오늘 큰 인선이 발표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어떤 인선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통합 이미지를 국민들을 즐기기 위해서 좀 그런 어떤 인사들을 이제 인선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공동선대위 1호분 중에서도 우파 보수라고 굳이 이제 구분을 하자면 윤여준 전 장관 정도인데 근데 이분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연세가 있어서 과연 계속 이분의 어떤 별명이 보수의 책사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분이 보수의 책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은 보이고 그리고 대선 주제로서는 저는 그게 좋은 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자체가 저는 국민들로부터 워낙 신뢰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몇몇 사람들 얼굴마담으로 내세운다 할지라도 정치 보복을 하지 않고 통합을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다가갈지 저는 정치 보복을 하지 않지만 내란 정치를 하겠다 이런 태도를 곧 돌변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2시에 어떤 깜짝 인선이 발표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주 신명대 교수,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 마지막 한 번. 이거 다 먹었네. 하나 먹어. 해킹을 당한 SK텔레콤의 유심 무료 교체 사흘째인 오늘도 유심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을 방문한 분들이 계셨는데 대부분 어르신이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이 가능하지만 이런 과정이 낯설어서 무조건 현장을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크게 벌려. 네, 저는 강남역 인근 SKT 매니저 앞에 나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유심 재고가 좀 있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